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근로소득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월급의 6개월, 이제 세전 월급의 6개월 이상이 넘어가는 차는 저는 가급적이면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기준에서는 그게 이제 과소비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우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인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한번 이제 3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돈을 제가 모았던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저는 엄청 큰 자산가도 아니고 뭐 엄청 스마트하게 돈을 모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한다든지 뭐 코인 종목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ISA 계좌라든지 뭐 IRP 계좌에서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비교하고 그런 설명보다는 그냥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들어서시는 분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을 이런 마인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지출과 수입 본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만드는지 이 세 가지가 큰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소비 관리에서 저는 이제 명품과 자동차에는 큰 돈을 더 이상 30대에는 쓰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가 뭔데 남의 인생, 남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냐라고 하는데,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이고 나는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명품 살 거야. 나는 좋은 자동차 타서 뭐 안정성을 가져갈 거고 이런 기능이 중요해. 이런 기호에 따라서 소비를 하시는 것들은 저는 막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30대 초반부터는 좀 소비를 했던 것 같다로 하나의 방법으로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적어봤는데 뭐 이걸 가지고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좀 보여주기 용이잖아요. 나를 설명하거나 나를 과시하기 위한 이것들이 수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효용 가치가 20대 때는 어느 정도 먹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품은 이제 행사용으로 오타가 있지만 여기 클래식 아이템 최대 저는 3개 정도 한 개에서 2개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근로소득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월급의 6개월, 이제 세전 월급의 6개월 이상이 넘어가는 차는 저는 가급적이면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기준에서는 그게 이제 과소비인 거죠. 왜냐면 사실 명품은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냥 같이 언급은 해놨지만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내가 정말 뭐 언론에서도 알려진 어떤 수백억 대의 자산가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던 그 사람 자체가 브랜드이고 그 사람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에서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첫 거래를 하거나 이미지를 만들 때 좀 과한 명품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어떤 고급 차를 좀 타주시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잘 하고 있구나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용도일 뿐이지 뭐 그 이상의 차, 제가 말한 그 용도의 차도 이제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나 아니면 제네시스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그 위의 차들은 조금은 이제 저는 과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을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당연히 조금 더 많이 있는데 보면 이제 좀 제네시스 라인이라든지 뭐 독삼사 차까지도 타는 친구들도 있죠. 저는 근데 굳이 왜 직장인이 사실 제네시스를 타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내가 자산이 다 튼튼하고 부모님한테 증여가 받을 게 많다라고 하면은 뭐 뭘 타든지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말하는 지금 제가 이해 못한다는 거는 아직 집도 뭐 구하지 못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그런 비싼 차들을 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다 탄탄하게 된 이유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치나 이런 소비를 좀 즐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저는 이것들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과소비를 하고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이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제는 친구끼리 좀 그렇게 잔소리하면은 좀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유튜브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명품과 자동차가 주는 이런 효율이 이제 30대부터는 떨어진다. 왜냐면
저 사람은 이미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 내가 비싼 자동차를 탐으로써 보여주는 이제 막 좋은 차 탄다, 이거는 그냥 이제 앞에서 해주는 말일 뿐이지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좋은 이제 승차감이랑 하차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6개월 월급에 6개월 곱한 차를 타는 게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자산이 많으시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신 분들은 뭘 타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걱정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소비를 하니까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소비 관리에 대해서 생각보다 가계부를 쓰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계부를 쓸 때도 이제 고정 지출을 먼저 파악해라. 근데 이게 자린고비처럼 이제 돈을 아껴 써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이제 결혼하셨으면 우리 가구에 고정 지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파악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할 때 돈을 쓸 수 있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뭔가 내가 도전을 해야 될 때 그 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체력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월세나 관리비, 뭐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는지를 파악하시고, 또 그렇게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은 이거 생각보다 필요 없는데 내가 이 돈을 쓰고 있었네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지출에 대한 컨트롤은 이제 이건 정확히 얼마가 나갈지 모르지만 요 정도 퍼센트지로 우리가 돈을 쓰겠구나라는 거죠. 이제 식비라든지 친구들이랑 노는 어떤 유흥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게 또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엄청 그냥 무조건 아껴라라는 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변동 지출을 만들어 놓는 거고, 이제 예정된 지출 같은 경우는 경조사비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저는 이제 여행도 포함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제 가계부를 쓸 때 따로 파켓을 빼놉니다. 뭐 계좌를 따로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에 한 달에 얼마씩 일부 소비형 현금을 따로 저축을 해놔요. 경조사비라던가 1년에 우리가 여행을 가던가,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경조사비를 쓰는 거고, 그 안에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돈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쓰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계획됨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100년 인생을 사는데,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30대에서 많게는 60대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0대, 20대 때 우리가 했던 것들이 지금 30대 때 튀어나오는 거고, 30대, 40대 때 열심히 해야 그 다음 50대, 60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는 사실 제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대한 좀 계획적으로 해야 우리가 이 레이스를 조금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가계부를 안 쓰냐 생각을 해봤는데, 같은 경우에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하고, 근데 대학생 때는 돈이 없었잖아요. 그럼 30대 초반에 어느 정도 돈을 벌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한 1, 2년을 써보고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33, 34 정도의 정신을 차리고 가계부를 쓰고 바로 지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 2, 3년이 더 길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주식으로 대박이 나는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집을 산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투자가 성공한 친구들이 점점 생기거든요. 그럼 그 갭이 조금씩 벌어지는 거를 인정하기 싫지만 자기들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도 빨리 이런 지출 관리를 하고 뭔가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20대 때보다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확 올라가니까 되게 쓰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재미를 끊고 싶지 않은 거야. 뭐 이제 그게 뭐 가정, 또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라든지 뭐 와이프가 조금 더 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아니면 본인이 더 원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보니까 이걸 끊어내기가 더 힘듭니다. 객관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계부를 쓰는 게 단순히 내 돈을 기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고정지출, 변동지출, 예정된 지출들을 그 파켓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계획대로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꾸준하게 매월 하는 게 어렵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가계부를 전체 캡처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뭐 항목들을 좀 나눠놓고 좀 큼직큼직하게는 요 정도 퍼센티지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주거비가 한 20-30% 내외로 들어가고, 뭐 식비는 10에서 15%, 문화생활 15%, 그리고 저축은 최대 50%, 최소 40%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축은 당연히 이 이상 하시는 건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상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은 좀 궁상맞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요 정도에서 좀 합의를 보고 이제 제가 차라리 수익을 더 올리는 방법을, 저는 머리를 좀 더 쓰는 편이에요.
제 와이프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아끼냐를 생각해서 그냥 저랑 와이프는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좀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저축성 보험 있잖아요. 변액보험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저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제 저축은 이제 진짜 보험 상품, 뭐 실비라든지 아니면 보장성 보험 같이 그냥 돈으로 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보험을 해주는 상품들은 또 너무 과하게 들 필요는 없고 10% 이내로 들고, 꼭 보험회사에서 이거 뭐 지금이 가장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또 분명히 좋은 상품이 계속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보험은 저는 리밸런싱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는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삶을 뭐 돈을 모으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행복을 같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라든지 좀 지인이랑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끼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에게 사치인데, 저는 이제 뭐 명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거에 소비를 하는 것에는 사실 크게 재미를 못 느끼고 행복감을 못 느낍니다. 근데 뭐 자기개발 같이 뭐 책이라든지 강의를 들으러 다닌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건강관리를 할 때 제가 뭐 운동에서 이제 1대1로 PT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경험들이 내 자산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저는 이런 것들을 또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에 대해서는 오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을 파악을 해야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실 근로소득이 없고 이제 사업소득과 재테크소득이 있을 것이고, 또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외의 어떤 사업소득들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네이버 스마트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저도 제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회사에 간간히 또 용역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런 게 또 일부 근로소득으로도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의 어떤 성격들을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이제 여기에는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붙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자산소득이겠죠. 뭐 임대소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그런 축들을 나눠놓은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얼마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놓으셔야 이 지출관리랑 같이 수입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수입 파악보다는 지출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이제 늘리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재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 옵션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코인, 이제 배당 이렇게 좀 나눠놨고, 물론 여기 이 유튜브에서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이제 뮤직하우 같이 이런 코인 쪽에서 파생되는 또 재밌는 투자 상품들이 있어요. 또 주식에서도 ETF뿐만 아니라 뭐 ELS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여기 저도 조금씩 해가고 있지만 주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거는 주식, 코인, 배당입니다. 제 실제 이제 계좌들을 보면은 뭐 이제 저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QLD나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SPYD, SCHD 이렇게 좀 약간 배당주나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재테크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거든요. 이게 제 하방을 다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개별주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의료라든지 뭐 우주 쪽 관련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약간 더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여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들어있는데, 좀 개별주는 약간 국내 주식 위주로 한두 종목씩 가져가고 있고, ETF는 이제 해외 미국 주식 위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달러랑 엔화랑 이제 금 정도를 조금 더 추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ISA 계좌는 무조건 관리를 하고 있고, 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에 넣어놔가지고 여기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3대 비트코인과 조금 큼직큼직한 알트코인들은 일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인들한테는 코인까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좀 재미로 제가 공부하는 분야니까 해보는 거고, 근데 내가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분산을 하면은 큰 돈은 못 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삼성전자 같이 그런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돈은 사업으로 벌고 저는 재테크는 좀 안정적으로 하는 단계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분산을 해서 연수익률 그냥 10% 이상만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산 만들기 주의사항은 딱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이겠죠. 이제 요즘 이번 정부에서 뭐 빌라 사는데 대출해주고 오피스텔 이런 거 추천하는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내 가족이 살 집을 먼저 사야 된다. 30대 초반에 결혼하시고 저는 신축 전세 들어가는 거는 진짜 절대로 반대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기호에 따라서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도 있고, 뭐 신축은 시세 파악이 어렵고 깡통 전세 위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클로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눈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상품 같은 경우는 들이 주거 비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세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상급지에 한번 전세로 살아볼까라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한번 눈이 높아지면은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어쨌든 눈 높아지는 게 생각보다 피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나는 신축 전세, 나는 너처럼 구축에서 그렇게 몸테크하기 싫어 라는 분들은 신축 전세 사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신축에서 굳이 안 살아도 되고, 제가 구축에서 자산을 빨리 만들어서 내 자산이 뛰는 게 좋지, 신축 전세에서 살면서 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신문물을 그냥 부모님 집 한 번씩 가는 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 굳이 제가 거기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집 산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25년도에 매매를 했고, 수익률을 보시면 연평균 투자 수익률로 환산하면 47%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투자 중에 부동산이 제일 높아요. 부동산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제 연평균 10%가 목표고, 코인은 지금 마이너스고, 이제 부동산이 제일 높고. 그래서 여기서 신축 전세 살 바에야 저는 구축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왜냐면 부동산만큼 내가 레버리지를 최대한으로 일으킬 수 있는 상품도 없고, 진짜 개꿀인 게 내가 살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사용 가치를 누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좀 돈을 아끼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당연히 돈을 좀 아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축 전세 살지 말고, 그리고 당장 시드가 없다면은 월세를 최대한, 진짜 저는 투룸 빌라에서 시작해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가오 부리지 말고, 거기서 최대한 빨리 3년 안에, 저도 이제 원룸 와이프랑 같이 결혼하고 3년은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곳에서 월세 생활을 했습니다. 월세 생활을 했던 거는 전세보다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지만, 그냥 어떤 기회가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제 집을 빼고 바로 매매를 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마인드셋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 거면 빨리 딱 사야 된다라고 정했으면은 그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살지 말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액션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왜 그것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수입 관리를 하고 지출 관리를 하는 걸 2020년부터 했으니까 6년째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 자산이 모였고, 여기서 내가 대출을 얼마나 일으켜서 이 정도 사는 게 내가 6년간 해봤으니까 할만하겠다. 앞으로 5년은 최소한 내가 아프지만 않는다면은 할만하겠다라는 계산이 써서 행동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기초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시드머니도 모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은 조금 더 또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또 이런 재테크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